그 여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 박정호라는 이름 아세요?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그 이름을 아는 사람은 이 세상에 더 없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45회를 숨겨온 이름이었습니다. 저는 그 이름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척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자는 낡은 수첩을 꺼내 펼쳤습니다. 거기에 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45년 전 제가 살던 집 주소와 함께, 그리고 그 아래 한 줄이 더 있었습니다. 아이는 어디에 있을까? 손이 떨렸습니다. 정호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사이에 아이가 있었다는 것을, 평생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그 아이를 정호도 잊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 수첩을 들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45회 동안 묻어두었던 것이 이렇게 다시 숨을 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올해 68입니다. 아침마다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길을 산책하고 같은 반찬으로 밥을 먹습니다. 남편은 12년 전에 먼저 갔고 아들 내외는 분당에 삽니다. 한 달에 한 번 손주 얼굴 보는 것이 낙이었습니다. 그렇게 조용히 늙어가는 중이었습니다. 특별한 일은 없었습니다. 특별한 일이 없는 것이 감사한 나이였습니다. 병원 갈 일 없이 하루를 넘기면 그것으로 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간 것이고 앞으로 남은 날도 많지 않으니 굳이 꺼낼 것도 없다고 여겼습니다.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목요일이었습니다. 오후 2시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택배인가 싶어 대수롭지 않게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문 앞에 서 있는 사람은 택배 기사가 아니었습니다. 나이는 짐작하기 어려웠지만 차분한 인상의 여자였습니다. 단정한 옷차림에 얼굴에는 피곤한 기색이 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여자는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김순자 씨 맞으시죠? 이름을 정확히 불렀습니다. 저는 맞다고 대답했습니다. 여자는 고개를 살짝 숙이고는 자기 소개를 했습니다. 저는 이은영이라고 합니다. 갑자기 찾아와서 죄송해요. 이은영. 처음 듣는 이름이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냐고 물었습니다. 여자는 가방에서 작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셨는데요. 유품을 정리하다가 이걸 발견했어요. 봉투 안에는 낡은 수첩이 들어 있었습니다. 표지가 달아서 색이 바랬고 모서리는 접혀 있었습니다. 여자는 수첩을 펼쳐서 한 페이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거기에 이름 하나가 적혀 있었습니다. 김순자. 제 이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지금 제가 사는 이 집 주소가 아니었습니다. 45년 전 제가 살던 집 주소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그 수첩을 들여다보면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자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 박정호라는 이름 아세요? 그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정호. 45회 동안 입에 올리지 않았던 이름이었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이름이었습니다. 남편에게도 아들에게도 친구에게도 한 번도 말한 적 없는 이름이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여자는 제 표정을 보고 무언가를 알아챈 것 같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들어오세요. 그렇게 말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여자는 고개를 숙이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물을 한 잔 떠다 주고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손이 아직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호를 어떻게 아느냐고 물었습니다. 여자는 잠시 뜸을 들이더니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남편이에요. 제 남편이 박정호예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정호가 결혼을 했다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수십 년 전에
어디선가 들은 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알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여자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남편이 3달 전에 돌아가셨어요. 폐암이었어요. 폐암. 정우가 죽었다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물컵을 쥔 채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여자는 남편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그 수첩을 발견했다고 했습니다. 수첩에는 제 이름과 주소, 그리고 몇 줄의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여자는 그 글을 읽고 나서 저를 찾아야겠다고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평생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런데 이 수첩에는 이름이 적혀 있더라고요. 여자는 수첩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저는 그것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정우의 글씨였습니다. 익숙한 필체였습니다. 45해가 지났는데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수첩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김순자, 1980년 가을, 잊지 못할 사람. 그 아래에 또 한 줄이 있었습니다. 아이는 어디에 있을까? 저는 그 문장을 보는 순간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아이. 정우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사이에 아이가 있었다는 것을. 저는 수첩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려서 더 이상 들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자는 제 얼굴을 가만히 보고 있었습니다. 혹시 무슨 사연이 있으셨던 건가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을 열면 무슨 말이 나올지 알 수 없었습니다. 45년을 덮어두었던 이야기였습니다. 아무에게도 하지 않았던 이야기였습니다. 1980년. 저는 23이었습니다. 정우는 25이었습니다. 우리는 같은 동네에 살았습니다. 정훈의 집은 저희 집에서 세 골목만 건너면 있었습니다. 처음 만난 것은 동네 구멍가게 앞이었습니다. 저는 어머니 심부름으로 된장을 사러 갔고 정우는 담배를 사러 온 참이었습니다. 특별한 만남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눈이 마주쳤고 정우가 먼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저도 어색하게 인사를 받았습니다. 그 후로 자주 마주쳤습니다. 동네가 좁으니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우는 만날 때마다 먼저 인사를 했습니다. 저도 점점 그 인사가 익숙해졌습니다. 어느 날 정우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저기 혹시 시간 있으면 차 한잔 하실래요? 저는 놀랐습니다. 당시에는 남녀가 단둘이 다방에 가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싫다고 하지 못했습니다. 정우의 눈이 진지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동네에서 조금 떨어진 다방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처음으로 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정우는 공장에서 일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대학은 가지 못했지만 열심히 돈을 모으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때 작은 봉제 공장에서 미싱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집에서 가까운 곳이었고 월급은 적었지만 다닐만 했습니다. 정우는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모습이 참 편안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퇴근 후에 짧게 만났습니다. 동네 사람들 눈을 피해 조금 먼 곳에서 만났습니다. 그 시절에는 그런 것이 당연했습니다. 정우는 과묵한 사람이었습니다. 말이 많지 않았지만 할 말은 했습니다. 저는 그런 정우가 좋았습니다. 같이 있으면 편했습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습니다. 우리는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손을 잡은 것은 가을이 깊어질 무렵이었습니다. 정우가 먼저 손을 내밀었고 저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그해 겨울, 저는 정우와 더 가까운 사이가 되었습니다. 자세히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그 일이 있었습니다. 둘만 아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봄, 저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입덧이 시작되었습니다. 병원에 갈 수도 없었습니다. 당시에는 미혼 여자가 그런 일로 병원에 가면 소문이 났습니다. 저는 혼자서 감당해야 했습니다. 며칠을 고민하다가 결국 정우에게 말했습니다. 정우는 오래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결혼하자. 저는 그 말을 듣고 울었습니다. 정우가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정훈의 집은 형편이 어려웠습니다. 정훈은 어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형제도 없었습니다. 정우가 혼자서 집안을 이끌고 있었습니다. 저희 집 형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버지는 술을 드셨고 어머니는 병이 있었습니다. 남동생 둘은 아직 학교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집의 맏딸이었습니다. 당시의 맏딸이 미혼모가 된다는 것은 집안 전체의 망신이었습니다. 동네에 소문이 나면 동생들 혼사에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버지는 그런 일이 생기면 저를 집에서 내쫓겠다고 늘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이 농담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정우에게 집안 사정을 말했습니다.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너희 아버지한테 가서 말씀드릴게. 제대로 인사하고 허락받을게. 저는 그러지 말라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허락을 받기는커녕 정우가 맞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더 큰 일을 당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정우는 답답해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아이가 생겼는데. 저도 몰랐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매일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배는 점점 불러오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가 저를 불렀습니다. 어머니는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저를 한참 바라보시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한테는 말하지 마라. 알면 너 죽는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는 한숨을 쉬셨습니다. 낳으면 어떡할 거냐?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낳으면 어떻게 될지 저도 몰랐습니다. 결혼을 하면 좋겠지만 그것이 가능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허락할 리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며칠 동안 아무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저녁 저를 다시 부르셨습니다. 이모네 가라. 이모는 충청도 시골에 살고 계셨습니다. 남편과 일찍 사별하고 혼자 농사를 짓고 계셨습니다. 저는 무슨 말인지 알았습니다. 거기 가서 낳으라는 말이었습니다. 낳고 나면 보내야 한다. 어머니의 말이었습니다. 보낸다는 것은 입양을 보낸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울지도 못했습니다. 정우에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우는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 고개를 들고 말했습니다. 내가 데려올게. 나중에 형편이 나아지면 내가 그 아이 데려와서 키울게. 저는 그 말을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쪽에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저는 짐을 싸서 이모네로 갔습니다. 기차를 타고 3시간, 버스를 갈아타고 1시간을 더 갔습니다. 이모는 말없이 저를 맞아주셨습니다. 작은 방 하나를 내어주셨습니다. 거기서 저는 배가 불러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서 혼자서 지켜보았습니다. 정우에게 편지를 쓰고 싶었지만 쓰지 못했습니다. 집에 편지가 가면 어머니가 보실 것이고 그러면 정훈의 집 주소가 알려질 것이었습니다. 그해 가을, 저는 이모네 작은 방에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산파가 와서 아이를 받았습니다. 사내 아이였습니다. 아이의 얼굴을 처음 보았을 때 저는 울었습니다. 정우와 닮았습니다.
눈이, 코가, 입이 정우와 닮았습니다. 저는 그 얼굴을 오래오래 들여다보았습니다. 이틀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아이에게 젖을 물리고 이름을 불러주었습니다. 이름은 짓지 않았습니다. 이름을 지으면 더 보내기 어려울 것 같았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어머니가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여자와 함께 오셨습니다. 그 여자는 아이를 데려갈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아이를 안고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순자야, 나와라. 저는 나가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꼭 안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 너도 알잖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를 데리고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데리고 돌아가면 아버지가 어떻게 하실지 알고 있었습니다. 동생들 앞길이 막힌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알면서도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이 아이를 보내면 다시는 못 볼 것 같았습니다. 아이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영영 헤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가 방문을 열고 들어오셨습니다. 저를 바라보시는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어머니도 울고 계셨습니다. 엄마도 안다. 근데 이러면 너도 죽고 아이도 죽어. 저는 그 말에 무너졌습니다. 아이를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니가 아이를 받아들고 방을 나가셨습니다. 저는 방바닥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소리를 내면 아이가 들을 것 같았습니다. 아이가 엄마 목소리를 기억할까봐 소리를 죽였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아이를 다시 보지 못했습니다. 어디로 갔는지, 누가 데려갔는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어머니는 끝까지 말씀해주지 않으셨습니다. 저도 묻지 않았습니다.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정우를 만났습니다. 정우는 저를 보자마자 물었습니다. 아이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우는 한참 동안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돌아섰습니다. 그 후로 정우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정우네 집에 몇 번 갔지만 정우는 없었습니다. 정우 어머니가 나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정우는 지방으로 갔어. 언제 올지 몰라. 저는 고개를 숙이고 돌아왔습니다. 정우가 저를 피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원망할 수 없었습니다. 아이를 지키지 못한 것은 저였으니까요. 그해 겨울, 저는 집에서 중매를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정해주신 자리였습니다. 저는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될 사람은 저보다 5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작은 회사에서 격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평범했고 말이 없었습니다.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사람과 결혼했습니다. 결혼식 날 저는 한 번도 웃지 못했습니다. 사진 속의 제 얼굴은 굳어 있었습니다. 남편은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결혼 후에도 정우 생각이 났습니다. 아이 생각이 났습니다. 밤마다 그 작은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정우와 닮은 그 눈이 자꾸만 저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평생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저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남편의 아들이었습니다. 그 아이를 키우면서 가끔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 아이는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살아는 있을까? 행복할까? 묻고 싶었지만 물을 곳이 없었습니다. 찾고 싶었지만 찾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45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우의 아내라는 여자가 제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정우는 죽었고 그의 유품 속에 제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수첩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아이는 어디에 있을까? 저는 그 문장 앞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45해 동안 숨겨온 것이 이렇게 다시 나타났습니다. 정호도 아이를 잊지 못했던 것입니다. 저처럼 평생을 안고 살았던 것입니다. 저는 수첩을 내려놓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은영이라는 여자가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 저는 읽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여자가 여기까지 온 데는 이유가 있다는 것을, 그냥 궁금해서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물어야 했습니다. 그 아이 혹시 찾으셨습니까? 그 질문을 하는 순간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45년 만에 처음으로 그 아이의 존재를 입 밖에 꺼낸 것이었습니다. 이은영은 잠시 뜸을 들이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찾았어요. 그 한마디에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찾았다는 말이었습니다. 그 아이가 어디 있는지 알고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입을 열면 울음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45년 동안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살았던 아이였습니다. 살아있는지 죽었는지도 모르고 살았던 아이였습니다. 이은영은 가방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테이블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습니다. 이분이에요. 사진 속에는 말끔한 차림의 남자가 있었습니다. 40 중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단정한 양복을 입고 어딘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정호였습니다. 정호의 눈이었습니다. 정호의 코였습니다. 45년 전 제가 이틀 동안 안고 있었던 그 아이가 이렇게 컸습니다. 손이 떨려서 사진을 집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냥 테이블 위에 사진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닦지 않았습니다. 이은영이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이름은 박현우예요. 45살이에요. 박현우. 그 아이에게 이름이 있었습니다. 제가 짓지 못한 이름을 누군가가 지어주었습니다. 저는 그 이름을 속으로 불러보았습니다. 현우. 어디에 있나요? 겨우 그 말을 꺼냈습니다. 이은영은 대답했습니다. 대전이요. 거기서 작은 공장을 운영하고 계세요. 대전. 그렇게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기차로 2시간도 안 되는 거리에 그 아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저는 45년 동안 그것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이은영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시기 전 오래전부터 아이를 찾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수소문을 해서 입양 기록을 뒤지고 여러 곳을 다녔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현우를 찾은 것이 5년 전이었다고 했습니다. 5년 전이요? 저는 되물었습니다. 그러면 정호는 5년 동안 그 아이를 알고 있었다는 말이었습니다. 네. 남편이 직접 찾아가셨어요. 처음에는 현우 씨가 많이 힘들어 하셨대요. 저는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정호가 아이를 찾아갔다는 것, 그리고 아이가 힘들어했다는 것, 그 말들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현우 씨가 뭐라고 하셨어요? 처음에는 만나지 않겠다고 하셨대요. 왜 이제 와서 나타나느냐고.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당연한 말이었습니다. 40년 넘게 버려둔 아이에게 갑자기 찾아가서 아버지라고 하면 어떤 기분이겠습니까? 원망이 당연했습니다. 이은영은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도 남편이 계속 연락을 했어요. 편지도 보내고 선물도 보내고 1년쯤 지나서 현우 씨가 한번 만나겠다고 했대요.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만났느냐고 물었습니다. 네, 만나셨어요. 그 뒤로 가끔 연락하면서 지내셨어요. 정우와 현우가 만났다는 말이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40년 만에 만났다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 한쪽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정우는 아이를 찾아갔습니다. 저는 찾지 않았습니다. 정우는 연락을 했습니다. 저는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저는 아이가 어디 있는지 몰랐습니다. 찾을 방법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찾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찾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아이에게 저는 없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그 아이를 위한 일이라고 믿었습니다. 새 부모 밑에서 새 삶을 사는 아이에게 갑자기 나타나면 혼란만 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찾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것은 핑계였습니다. 저는 두려웠던 것입니다. 아이를 마주할 용기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 아이가 저를 원망하면 어떡하나? 왜 버렸느냐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나? 그 질문이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를 잊기로 했습니다. 잊을 수 없었지만 잊은 척 했습니다. 생각나지 않는 척 했습니다. 그렇게 45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정우는 달랐습니다. 정우는 찾아갔습니다. 원망을 들을 각오를 하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저는 그것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은영이 말을 이었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부탁을 하셨어요. 무슨 부탁이냐고 물었습니다. 현우 씨 어머니를 찾아달라고요. 수첩에 이름이 있으니까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정우가 죽기 전에 저를 찾아달라고 했다는 말이었습니다. 왜요? 겨우 그 한마디를 꺼냈습니다. 이은영은 잠시 뜸을 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현우 씨가 어머니를 만나고 싶어 하신대요. 남편 말로는 현우 씨가 아버지보다 어머니한테 더 물어보고 싶은 게 많대요. 그 말에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어머니한테 물어보고 싶은 것. 그것이 무엇인지 저는 알 것 같았습니다. 왜 버렸습니까? 왜 저를 보냈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내도 될 만큼 하찮은 존재였습니까? 그 질문들이 떠올랐습니다. 아이가 45년 동안 품고 있었을 질문들이었습니다. 저는 그 질문 앞에서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이은영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현우 씨를 만나실 생각이 있으세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만나고 싶었습니다. 45년 동안 보지 못한 아이를 만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두려웠습니다. 그 아이 앞에서 제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미안하다는 말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미안하다는 말이 45년을 메울 수 있을까요?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생각 좀 해봐도 될까요? 이은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연락처를 적어서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일어서면서 말했습니다. 현우 씨가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너무 오래 기다리셨으니까요.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너무 오래 기다렸다는 말. 그 아이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말. 이은영이 떠난 뒤 저는 오래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사진 한 장과 연락처가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현우, 45살이 된 아이. 저는 그 이름을 속으로 불러보았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으면 45년 전의 일들이 떠올랐습니다. 이모네 작은 방에서 아이를 안고 있던 이틀, 어머니가 아이를 데려가시던 날, 소리 없이 울었던 그 밤, 그리고 서울로 돌아와서 정우를 만났던 날도 떠올랐습니다. 정우는 아무 말 없이 돌아섰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면서 울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결혼을 하고 아들을 낳고 평범하게 살았습니다. 남편은 나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성실하게 일했고 가정에 충실했습니다. 저는 그 사람 곁에서 좋은 아내가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가끔 밤에 잠이 오지 않을 때면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 아이는 지금 뭘 하고 있을까? 밥은 잘 먹고 있을까? 학교는 다니고 있을까? 누가 키우고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생각하지 말자. 잊어버리자. 그 아이는 이제 다른 사람의 아이다. 저와는 상관없는 아이다.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렇게 45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아이가 저를 기다리고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어머니를 만나고 싶어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일어났습니다. 밥을 지었습니다.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널었습니다. 평소와 똑같은 하루였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손이 움직이는 동안에도 계속 생각했습니다. 현우. 그 이름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빨래를 널다가 문득 손이 멈췄습니다. 현우도 이렇게 빨래를 널어주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어릴 때 젖은 옷을 갈아입혀주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밤에 이불을 덮어주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그런 생각이 들자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것은 제가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어머니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저는 그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빨래를 다 널고 거실에 앉았습니다. 텔레비전을 켰지만 화면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자꾸 사진 속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정우를 닮은 그 눈이 떠올랐습니다. 점심을 먹지 못했습니다. 입맛이 없었습니다. 저녁도 대충 먹었습니다. 라면 하나를 끓여서 밥만 먹고 버렸습니다. 밤이 되어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아이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 저도 잠을 못 자고 있을까? 아니면 저 같은 사람은 생각도 안 하고 있을까? 새벽 3시가 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꿈을 꾸었습니다. 이모네 방에서 아이를 안고 있는 꿈이었습니다. 아이가 울고 있었습니다. 저도 울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문을 열고 들어오셨습니다. 아이를 내놓으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아이가 저만치 멀어져 갔습니다. 저는 손을 뻗었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깨어났습니다. 식은땀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침대에 누워 숨을 고르었습니다. 45년이 지났는데도 그 꿈을 꾸었습니다. 예전에도 자주 꾸던 꿈이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몇 년 동안 그 꿈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아이를 놓치는 꿈, 아이가 멀어지는 꿈. 세월이 지나면서 그 꿈이 뜸해졌습니다. 1년에 한두 번 정도만 꾸었습니다. 그런데 어젯밤 다시 그 꿈을 꾸었습니다. 이은영이 다녀간 뒤로 그 꿈이 돌아온 것입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연락처는 서랍 속에 넣어두었습니다. 사진은 꺼내서 보다가 다시 넣었습니다. 만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전화기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처음에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들에게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의 아들, 지금은 39이 된 아들, 그 아이에게 형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가 다른 형이 있다는 것을, 어머니가 숨겨온 아이가 있다는 것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평생 숨겨온 비밀이었습니다. 남편에게도 하지 않은 말이었습니다. 죽을 때까지 하지 않으려고 했던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비밀이 터져나오려 하고 있었습니다. 현우를 만나면 모든 것이 드러날 것입니다. 아들이 알게 될 것입니다. 며느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손주들이 알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두려웠습니다.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제가 좋은 어머니라고, 좋은 할머니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그것이 다 거짓이었다는 것이 드러날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전화를 하지 못했습니다. 사진만 꺼내서 보았습니다. 현우의 얼굴을 오래오래 들여다보았습니다. 정우를 닮았습니다. 눈이 특히 닮았습니다. 저를 닮은 곳은 어디일까요? 찾아보았지만 잘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저를 닮은 곳은 없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 아이를 이틀밖에 안 안고 있었으니까요. 제 것을 물려줄 시간이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사진을 보다가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우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 어떤 부모 밑에서 자랐을까? 행복했을까? 아니면 힘들었을까? 이은영이 말했습니다. 현우가 대전에서 작은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고. 그러면 어느 정도는 잘 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굶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공부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알 수 없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니까요. 속으로는 어떤 상처를 안고 살았는지 모르니까요. 버려진 아이. 그 말이 떠올랐습니다. 현우는 자신이 버려진 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언제 알았을까요? 그것을 알았을 때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 생각을 하면 숨이 막혔습니다. 제가 한 일이었습니다. 제가 그 아이를 버린 것이었습니다. 물론 상황이 어려웠습니다.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때는 그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현우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상황이 어려웠다는 말이 버려진 아이에게 무슨 위로가 되겠습니까? 어쩔 수 없었다는 말이 45년의 상처를 지워줄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날 밤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만나야 할까? 만나지 말아야 할까? 만나면 무슨 말을 해야 할까? 미안하다고 하면 될까? 그것으로 충분할까? 충분하지 않을 것입니다. 45년을 메울 말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도 만나야 할까요? 그렇게 고민하다가 문득 이은영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현우가 어머니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많다고, 아버지보다 어머니한테 더 물어보고 싶은 게 있다고. 그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현우가 저한테 묻고 싶은 것, 그것이 무엇일까요? 왜 버렸습니까? 그 질문일 것입니다. 저는 그 질문에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상황이 어려웠다고, 어쩔 수 없었다고, 그때는 그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다고, 그런 말들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그 말들이 입 밖으로 나올 수 있을까요? 현우의 눈을 보면서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알았습니다. 현우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 45년 동안 기다려온 아이가 지금도 기다리고 있다는 것. 저는 그 기다림을 외면할 수 있을까요? 또 외면하면 저는 또다시 도망치는 것입니다. 45년 전에 도망쳤던 것처럼. 그때도 저는 아이를 두고 도망쳤습니다. 지금 또 도망치면 저는 평생 도망만 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니 조금은 마음이 정리되는 것 같았습니다. 만나야 합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만나야 합니다.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입니다. 그날 오후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분당에 사는 아들이었습니다. 엄마, 주말에 손주들 데리고 갈게요. 평소라면 좋다고 했을 것입니다. 손주들 보는 것이 낙이니까요. 하지만 그날은 선뜻 대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 와라. 겨우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들은 제 목소리가 이상했는지 물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 있어요? 목소리가 좀 힘없네. 아니다. 아무 일도 없다.
저는 그렇게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들에게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45년째 하고 있는 거짓말이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생각했습니다. 현우를 만나면 아들에게도 말해야 할까요? 내게 형이 있다고, 엄마가 숨겨온 아이가 있다고, 그 말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아들이 어떤 표정을 지을까요? 충격을 받겠지요. 어쩌면 저를 원망하겠지요. 하지만 언제까지 숨길 수 있을까요? 현우를 만나면 언젠가는 알게 될 것입니다. 그때 가서 알게 되면 더 큰 충격일 것입니다. 차라리 제가 먼저 말하는 것이 나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45년 동안 쌓아온 것들이 한꺼번에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또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보니 달이 떠 있었습니다. 45년 전 그날 밤에도 달이 떠 있었을까요? 아이를 보내던 그날 밤에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날 밤은 너무 울어서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기억합니다. 아이가 울지 않았다는 것. 어머니가 아이를 안고 나갈 때 아이는 울지 않았습니다. 잠들어 있었습니다. 작은 얼굴에 평화로운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그 얼굴을 마지막으로 보았습니다. 그 얼굴이 45년 동안 저를 따라다녔습니다. 잊으려고 해도 잊히지 않았습니다. 다른 것은 다 잊어도 그 얼굴만은 선명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서랍에서 연락처를 꺼냈습니다.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번호를 누르다가 멈췄습니다. 심호흡을 했습니다. 다시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가 갔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으려다가 멈췄습니다. 그때 전화가 연결되었습니다. 여보세요.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이은영이었습니다. 저 김순자입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은영이 대답했습니다. 네, 연락 주셨군요.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현우 씨 만나고 싶습니다. 그 말을 하는 순간 눈물이 흘렀습니다. 45년 만에 처음으로 그 아이를 만나겠다고 말한 것이었습니다. 이은영이 말했습니다. 현우 씨한테 전해드릴게요. 연락 오면 다시 알려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진짜 만나는 것입니다. 45년 만에 그 아이를 만나는 것입니다. 며칠 뒤 이은영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현우가 만나겠다고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장소는 대전으로 정했습니다. 현우가 사는 곳이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어떠세요? 현우 씨가 시간 된대요. 저는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토요일, 사흘 뒤였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달력을 보았습니다. 토요일에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날부터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으면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우가 어떤 표정으로 저를 볼까? 무슨 말을 할까? 화를 낼까? 아니면 울까? 저는 뭐라고 해야 할까? 미안하다고 해야 할까? 그것으로 될까?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일어나면 피곤했습니다. 하지만 낮에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토요일이 되었습니다. 저는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옷장을 열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무슨 옷을 입어야 할지 몰랐습니다. 너무 화려하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초라해도 안 될 것 같았습니다. 한참을 고민하다가 남색 원피스를 꺼냈습니다. 남편 장례식 때 입었던 옷이었습니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68살 얼굴이 비쳤습니다. 주름이 많았습니다. 머리카락은 반백이었습니다.
현우가 이 얼굴을 보면 무슨 생각을 할까요? 화장을 했습니다. 평소에는 안 하는 화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조금이라도 나아 보이고 싶었습니다. 왜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그랬습니다. 서울역에서 KTX를 탔습니다. 대전까지 1시간이 조금 안 걸렸습니다. 창밖으로 풍경이 지나갔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45년 전에도 기차를 탔습니다. 이모네로 가는 기차였습니다. 그때는 3시간이 넘게 걸렸습니다. 배가 불러오는 것을 숨기면서 혼자 기차를 탔습니다. 그때 저는 23이었습니다. 지금은 68입니다. 45년. 그 시간이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대전역에 도착했습니다. 약속 장소는 역 근처 카페였습니다. 이은영이 정해준 곳이었습니다. 역에서 내려서 카페를 찾아갔습니다. 다리가 떨렸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카페 앞에 도착했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안이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문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숨을 골랐습니다. 그때 안에서 누군가 일어서는 것이 보였습니다. 중년의 남자였습니다. 사진에서 본 얼굴이었습니다. 현우였습니다. 현우가 문 쪽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우리 눈이 마주쳤습니다. 저는 그 순간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정우였습니다. 정우의 눈이었습니다. 45년 전에 저를 바라보던 그 눈이었습니다. 현우가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현우가 제 앞에 섰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저도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서로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현우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김순자 씨 맞으시죠? 그 말투가 낯설었습니다. 김순자 씨, 어머니가 아니라 김순자 씨.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아이에게 어머니가 아니었으니까요. 네, 맞습니다. 겨우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현우는 고개를 살짝 숙였습니다. 들어가시죠. 우리는 카페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구석자리에 앉았습니다. 현우가 커피를 시켰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시키지 않았습니다. 목이 막혀서 아무것도 넘길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현우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정우를 닮았습니다. 눈이, 코가, 입이. 하지만 표정은 달랐습니다. 정우는 부드러운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현우의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현우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한테 들었습니다. 대략적인 사정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우가 말해주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요. 현우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그 담담함 뒤에 무엇이 있는지 저는 알 것 같았습니다. 물어보세요. 저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무슨 질문이 나올지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피할 수 없었습니다. 이 자리에 앉은 이상 무엇이든 대답해야 했습니다. 현우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왜 저를 보내셨습니까? 그 질문이 왔습니다. 예상했던 질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듣고 나니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 보냈느냐?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수십 가지가 있었습니다. 상황이 어려웠다. 어쩔 수 없었다. 그때는 그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말들이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현우의 눈을 보면서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현우는 기다렸습니다.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저를 바라보며 기다렸습니다. 미안합니다. 겨우 그 말이 나왔습니다. 그것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미안하다는 건 답이 아닙니다. 현우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습니다. 담담하던 표정에 금이 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왜 저를 버리셨습니까? 그걸 듣고 싶습니다. 버리셨습니까?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이 아이를 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때는 저는 말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목이 막혔습니다. 물을 마시려고 했지만 물도 식히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현우가 자기 컵을 밀어주었습니다. 저는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때는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그때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아버지가 어떤 분이었는지, 미혼모가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였는지, 집안 전체가 망신을 당한다는 것이 어떤 것이었는지. 현우는 듣고 있었습니다.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를 보내신 건가요? 집안 망신이 두려워서요? 그 말에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두려웠습니다. 아버지가 두려웠고, 동네 사람들이 두려웠고, 동생들 앞길이 막힐까봐 두려웠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모든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도망쳤습니다. 현우는 아무 말 없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를 키울 생각은 없으셨습니까? 현우가 다시 물었습니다. 한 번도요? 그 질문에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없었다고 하면 거짓말이었습니다. 있었습니다. 이 아이를 안고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어디든 데리고 가서 키우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생각뿐이었습니다. 실행에 옮길 용기가 없었습니다. 돈도 없었고 갈 곳도 없었고 의지할 사람도 없었습니다. 있었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데리고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용기가 없었습니다. 현우의 눈에 무언가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분노인지 슬픔인지 아니면 다른 무엇인지. 그 뒤로 찾아보신 적은요? 없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거짓말을 해도 소용없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거짓말을 하면 모든 것이 끝날 것 같았습니다. 왜요? 두려웠습니다. 또 그 말이었습니다. 저는 평생 두려움에 쫓겨 살았습니다. 그때도 두려웠고 그 뒤로도 두려웠습니다. 당신이 저를 원망할까봐 두려웠습니다. 왜 버렸느냐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찾지 않았습니다. 현우는 아무 말 없이 듣고 있었습니다. 비겁한 변명인 거 압니다. 하지만 사실입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닦지 않았습니다.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카페 안에서는 다른 손님들의 대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웃음소리도 들렸습니다. 하지만 우리 테이블은 조용했습니다. 현우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요.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어릴 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입양하라는 걸요.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현우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양부모님이 숨기지 않으셨어요. 내가 입양된 아이라고 처음부터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듣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항상 궁금했습니다. 친부모가 누구인지, 왜 저를 버렸는지, 버렸다는 말이 또 나왔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학교 다닐 때 친구들이 물어봤어요. 너 부모님이랑 안 닮았다고. 그때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현우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가끔 상상했어요. 친어머니가 어떤 사람일까? 어떻게 생겼을까? 지금 뭘 하고 있을까?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하지만 계속 흘렀습니다. 한 번은 꿈을 꿨어요. 어떤 여자가 저를 안고 우는 꿈이었어요. 얼굴은 보이지 않았어요. 그냥 울음소리만 들렸어요. 그 말에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45년 전 아이를 보내던 날 밤, 저는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아이가 들을까봐 소리를 죽였습니다. 하지만 그 울음이 어떻게든 전해진 것일까요? 저는요, 현우가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눈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화가 났어요. 오랫동안 화가 났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왜 저를 버렸을까? 저한테 무슨 문제가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저한테 무슨 문제가 있었을까?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이 아이는 자기 탓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버려진 것이 자기 탓이라고. 당신 탓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한테는 아무 문제도 없었습니다. 문제는 저였습니다. 저한테 있었습니다. 현우는 아무 말 없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겁쟁이였습니다. 비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저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평생 후회했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후회했습니다. 하지만 후회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었습니다. 현우는 여전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당신이 화가 나는 거 압니다. 원망하는 거 압니다. 당연합니다. 저라도 그랬을 겁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그 말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45년 동안 하지 못했던 말이었습니다. 현우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요,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아버지를 만나고 나서 조금은 풀렸어요. 아버지가 왜 그랬는지, 어떤 상황이었는지 들으니까요. 저는 듣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달랐어요. 어머니, 그 말이 처음 나왔습니다. 현우가 저를 어머니라고 부른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찾아왔잖아요. 늦었지만 찾아왔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현우가 말을 멈췄습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찾아오지 않았다. 그 말을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궁금했어요. 어머니는 왜 안 오시나? 아버지는 왔는데 어머니는 왜 안 오시나?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 화가 났어요. 어머니한테 더 화가 났어요. 현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감정이 터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를 낳은 건 어머니잖아요. 저를 낳은 건 어머니잖아요. 그런데 왜 아버지만 왔어요? 왜 어머니는 안 왔어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현우의 말이 맞았습니다. 5년이에요. 아버지가 저를 찾은 지 5년이에요. 그동안 어머니는 뭘 하셨어요? 저한테 연락 한 번 없었잖아요. 저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눈물만 흘렀습니다. 몰랐습니다. 겨우 그 말을 했습니다. 정호 씨가 당신을 찾은 줄 몰랐습니다. 당신이 어디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게 이유가 되나요? 현우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찾으려고 하셨어요? 단 한 번이라도 찾으려고 하셨어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찾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워서 찾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길고 무거운 침묵이었습니다. 현우가 일어섰습니다. 저는 가볼게요.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현우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표정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기다려주세요. 저는 말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들어주세요. 현우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가지도 않고 앉지도 않고 그냥 서 있었습니다.
저는 당신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찾지는 않았지만 잊지는 않았습니다. 하루도요. 현우는 여전히 서 있었습니다. 밤마다 당신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이틀 동안 안고 있던 그 얼굴이요. 정호 씨를 닮은 그 눈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이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늘 궁금했습니다. 밥은 잘 먹고 있는지, 학교는 잘 다니고 있는지, 아프지는 않은지.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찾아가지 못한 건 제 잘못입니다. 용서받을 생각 없습니다. 다만 당신이 알아주었으면 했습니다. 저도 당신을 잊지 못하고 살았다는 걸요. 현우는 한참 동안 서 있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눈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시간이 필요해요. 현우가 말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에 다시 연락드릴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붙잡을 수 없었습니다. 현우가 카페를 나갔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정호의 뒷모습과 닮았습니다. 45년 전 저를 두고 돌아섰던 정호의 뒷모습. 저는 그 자리에서 오래 울었습니다. 카페 직원이 와서 괜찮으시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서울로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도 계속 울었습니다. 창밖으로 풍경이 지나갔습니다. 45년 전에도 이렇게 기차를 탔습니다. 이모네에서 서울로 돌아오는 기차, 아이를 두고 온 기차, 그때도 울었습니다. 지금도 울고 있습니다. 45년이 지났는데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현우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오래 들여다보았습니다. 정우를 닮은 눈. 하지만 정우보다 슬퍼 보이는 눈. 저는 이 아이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요? 45년을 메울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번에 포기하면 저는 영영 이 아이를 잃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잃는 것입니다.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현우가 연락할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얼마가 걸리든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45년을 기다리게 한 것은 저였습니다. 이제는 제가 기다릴 차례였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현우에게서 연락이 없었습니다. 저는 매일 전화기를 들여다보았습니다. 하지만 아무 연락도 오지 않았습니다. 기다리겠다고 했습니다. 얼마가 걸리든 기다리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기다리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하루하루가 길었습니다. 2주일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연락이 없었습니다. 저는 이은영에게 전화를 할까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하지 않았습니다. 현우가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으니까요. 3주가 지났습니다. 저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현우가 저를 다시 만나지 않으려는 것은 아닐까? 그냥 끝내려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기다리는 것밖에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갈게요. 얘기할 게 있어요. 얘기할 게 있다는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물었습니다. 아들은 만나서 하겠다고 했습니다. 토요일이 되었습니다. 아들이 혼자 왔습니다. 며느리와 손주들은 오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저는 불안한 마음으로 아들을 맞았습니다. 무슨 일이니? 아들은 대답하지 않고 먼저 앉았습니다. 저도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엄마. 아들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저한테 형이 있어요. 그 말에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알고 있었습니다. 뭐라고? 저는 모르는 척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박현우라는 사람이요. 대전에 살고 있대요. 아들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담담함 뒤에 무엇이 있는지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알았니? 저는 물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그 사람이 연락해 왔어요. 며칠 전에요. 현우가 아들에게 연락을 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뭔 소리인가 했어요. 이상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아들의 목소리가 조금씩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진짜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만나봤어요. 아들이 현우를 만났다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뭐라고 하던? 겨우 그 말을 꺼냈습니다. 다 얘기해줬어요. 엄마가 23 때 낳은 아이라고, 입양 보내진 아이라고. 아들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엄마, 그게 사실이에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대답하지 않는 것이 대답이었습니다. 왜 말 안 했어요?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45년 동안 왜 한 번도 말 안 했어요? 저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버지는 알았어요? 아들이 물었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신 남편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모르셨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평생 말씀 안 드렸다. 아들은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가 이해가 안 돼요.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아이를 낳고 버렸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그걸 평생 숨기고 살았다는 것도 이해가 안 돼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버려진 아이로 살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아들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저한테 형이 있었어요. 45년 동안 형이 있었는데 저는 몰랐어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울 자격이 없었습니다. 미안하다. 겨우 그 말을 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아들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엄마, 저 지금 너무 혼란스러워요. 내가 알던 엄마가 아닌 것 같아요. 그 말이 가장 아팠습니다. 내가 알던 엄마가 아닌 것 같다. 저는 아들에게 좋은 어머니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거짓 위에 쌓은 것이었습니다. 상황이 어려웠다. 저는 말했습니다. 그때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그건 엄마 사정이잖아요. 아들이 말했습니다. 그 사람한테는 아무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 사람은 그냥 버려진 거잖아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의 말이 맞았습니다. 저는요. 아들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 사람 만나고 나서 많이 생각했어요. 저는 듣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제가 그 사람이었으면 어땠을까? 버려진 아이로 살았으면 어땠을까? 아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그런데 그 사람은 그렇게 살았어요. 45년을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엄마, 저는 지금 엄마한테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아들이 말했습니다. 화가 나기도 하고 실망스럽기도 하고 이해하고 싶기도 하고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들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39살이 된 아들. 이 아이도 상처를 받은 것이었습니다. 시간을 좀 주세요. 아들이 말했습니다. 정리가 좀 필요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들이 일어섰습니다. 엄마. 문 앞에서 아들이 돌아보았습니다. 그래도 한 가지는 잘하신 것 같아요. 저는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라도 만나신 거요. 그건 잘하신 것 같아요. 아들이 나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오래 울었습니다. 며칠 뒤 이은영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현우 씨가 전해달라는 말이 있어요. 저는 긴장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다시 만나고 싶대요. 그 말에 저는 안도했습니다. 다시 만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은영이 말을 이었습니다. 현우 씨가 부탁이 있대요. 무슨 부탁이냐고 물었습니다. 이번에는 현우 씨 집에서 만났으면 좋겠대요. 식구들한테 소개하고 싶대요. 식구들, 현우의 가족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내와 아이들이 있을 것이었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현우의 가족을 만난다는 것, 그것은 생각보다 무거운 일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무섭지만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약속 날짜가 잡혔습니다. 다음 주 일요일이었습니다. 그날이 다가올수록 저는 불안해졌습니다. 현우의 아내는 저를 어떻게 볼까요? 아이들은 뭐라고 생각할까요? 저는 그들에게 어떤 존재일까요? 남편을 버린 어머니, 아버지를 버린 할머니, 그렇게 생각하면 숨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가야 했습니다. 현우가 원하는 것이었으니까요. 일요일이 되었습니다. 저는 대전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도 KTX를 탔습니다. 현우 집 주소는 박은영에게서 받았습니다. 대전 외곽의 작은 주택가였습니다. 택시를 타고 그 앞에 도착했습니다. 2층짜리 작은 집이었습니다. 마당에 화분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평범한 집이었습니다. 저는 대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다리가 떨렸습니다. 심호흡을 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현우가 나왔습니다. 오셨어요? 현우의 표정은 지난번보다 부드러웠습니다. 완전히 풀린 것은 아니었지만 조금은 나아 보였습니다. 들어오세요. 저는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에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여자 한 명과 아이 둘이었습니다. 현우의 아내와 아이들인 것 같았습니다. 여자가 일어섰습니다. 40대 초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단정한 인상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우 씨 아내 이미연이라고 합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순자입니다. 어색한 인사였습니다.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이들도 일어섰습니다. 남자아이와 여자아이였습니다. 고등학생과 중학생쯤 되어 보였습니다. 애들아, 인사해라. 현우가 말했습니다. 아이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그 아이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현우의 아이들, 제 핏줄이 섞인 아이들.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이 아이들은 저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갑자기 나타난 할머니를. 앉으세요. 현우의 아내가 말했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현우가 입을 열었습니다. 애들한테 설명했어요. 상황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에는 애들도 혼란스러워했어요. 갑자기 할머니가 생겼으니까요. 저는 아이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들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좀 받아들인 것 같아요. 현우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시게 된 거예요. 저는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냥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현우의 아내가 차를 가져왔습니다. 저는 차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어머님, 현우의 아내가 저를 불렀습니다. 어머님, 그 호칭이 낯설었습니다. 저는요, 현우 씨한테 다 들었어요. 저는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솔직히 이해가 안 됐어요. 어떻게 아이를 버릴 수 있나 싶었어요.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하지만 당연한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우 씨 얘기를 들으니까 조금은 이해가 됐어요. 그때 상황이 어땠는지,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도 아이 둘을 키우는 엄마예요. 아이를 보내야 했던 심정이 어땠을지 상상이 안 되지는 않아요. 현우의 아내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어머님을 원망하지 않기로 했어요. 그 말에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고맙습니다. 겨우 그 말을 했습니다. 대신 부탁이 있어요. 현우의 아내가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도망치지 마세요. 이제는 옆에 있어 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현우가 말했습니다. 저도 할 말이 있어요. 저는 현우를 바라보았습니다. 지난번에 화를 많이 냈어요. 죄송해요. 현우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니다. 당연한 거였다. 저는 말했습니다. 생각을 많이 했어요. 어머니 입장에서 생각해 보려고 했어요. 현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23세 혼자서 아무 도움도 없이 저는 듣고 있었습니다. 저라도 그랬을지 모르겠어요. 그 상황에서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었을지. 현우가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용서하기로 했어요. 그 말에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용서라고 하기엔 제가 뭔데 싶기도 하고 그냥 이해하기로 했어요. 현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대신 저도 부탁이 있어요. 무슨 부탁이냐고 물었습니다.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저한테 어머니가 되어주세요. 그 말에 저는 울음이 터졌습니다. 어머니가 되어달라는 말, 45년 동안 하지 못한 일을 해달라는 말. 그럴게. 저는 대답했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 어머니가 될게. 현우도 울었습니다. 현우의 아내도 울었습니다. 아이들도 눈물을 닦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오래 울었습니다. 45년 만에 처음으로 가족 앞에서 울었습니다. 그날 저는 현우 집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현우의 아내가 차려준 밥이었습니다. 평범한 집밥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밥이 눈물나게 맛있었습니다. 45년 동안 같이 먹지 못한 밥이었습니다. 식사 후 현우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어요. 저는 현우를 바라보았습니다. 동생한테 연락했어요. 동생? 제 아들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알아. 아들한테 들었다. 만나셨어요? 그래. 힘들어하더라. 현우는 잠시 뜸을 들이더니 말했습니다. 동생이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어제요. 저는 긴장했습니다. 뭐라니? 만나고 싶대요. 형으로서 만나고 싶대요. 그 말에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아들이 현우를 형으로 받아들이려 하고 있었습니다. 언제 만나기로 했니? 다음 주요. 서울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아들이 만나는 것, 그것은 제가 바라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두려웠습니다. 두 사람이 잘 지낼 수 있을까? 서로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 잘 될 거다. 저는 말했습니다. 현우에게 하는 말인지 저 자신에게 하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날 밤 서울로 돌아오면서 생각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드러났습니다. 숨겨온 비밀이 전부 밝혀졌습니다. 두렵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홀가분하기도 했습니다. 45년 동안 짊어지고 있던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진짜 어려운 것은 지금부터였습니다. 현우에게 어머니가 되는 것, 두 아들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것, 무너진 신뢰를 다시 쌓는 것. 그것이 가능할까요? 68살에 새로 시작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도망치지 않겠다고 했으니까요. 집에 돌아와서 사진을 꺼냈습니다. 현우의 사진과
아들의 사진을 나란히 놓았습니다. 두 아들, 제 두 아들. 이제는 숨기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는 두 아들 모두 제 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45년의 공백은 쉽게 메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도 해야 합니다.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그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저는 사진을 내려놓고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부터 다시 시작입니다. 45년 늦은 시작입니다. 다음 주가 되었습니다. 현우와 아들이 만나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가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이 먼저 만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 없이 둘만의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았습니다. 아침부터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두 사람이 잘 만나고 있을까? 무슨 얘기를 하고 있을까? 싸우지는 않을까? 점심이 지나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저는 전화기를 들여다보며 기다렸습니다. 오후 4시쯤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아들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무언가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는 것 같았습니다. 만났니? 네, 방금 헤어졌어요. 저는 긴장하며 물었습니다. 어땠니? 아들은 잠시 뜸을 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이상했어요. 이상했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물었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인데 처음 보는 것 같지 않았어요.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이 닮았어요. 저랑은 안 닮았는데 어디선가 본 것 같은 눈이었어요. 저는 알았습니다. 정우의 눈이었습니다. 현우는 정우를 닮았고 아들은 그것을 느낀 것이었습니다. 무슨 얘기했니? 많이 했어요. 어릴 때 얘기, 학교 다닐 때 얘기, 결혼하고 나서 얘기. 아들이 말을 이었습니다. 형이 고생 많이 했더라고요. 형? 아들이 현우를 형이라고 불렀습니다.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입양 간 집이 나쁜 집은 아니었대요. 그래도 어릴 때부터 알았대요. 자기가 친자식이 아니라는 거. 저는 듣고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애들이 놀렸대요. 주워온 애라고. 그래서 많이 싸웠대요. 그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현우가 그런 일을 겪었다는 것. 그것은 제 탓이었습니다. 그래도 열심히 살았더라고요. 공부도 하고 사업도 하고. 아들의 목소리가 조금 밝아졌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 환경에서 저렇게 됐다는 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눈물만 흘렀습니다. 엄마. 아들이 불렀습니다. 저는요, 형이 생겨서 이상하기도 하고 복잡하기도 해요. 저는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어요. 다행이라는 말에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형이 잘 살고 있어서 다행이에요. 좋은 사람이어서 다행이에요.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가 숨겨온 거 아직도 완전히 이해되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제 와서 탓해봐야 소용없잖아요.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아들이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엄마 앞으로 잘하세요. 형한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게. 겨우 그 말을 했습니다. 저도 노력할게요. 형이랑 잘 지내볼게요. 아들이 말했습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해볼게요. 저는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아들은 끊기 전에 한마디를 더 했습니다. 엄마, 그래도 사랑해요. 그 말에 저는 울음이 터졌습니다. 나도 사랑한다. 전화를 끊고 나서 오래 울었습니다. 아들이 저를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숨겨온 것을 알고도 실망했으면서도 그래도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며칠 뒤 현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동생 만났어요. 그래, 들었다. 좋은 사람이더라고요. 현우의 목소리에 웃음기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편해졌어요. 저는 듣고 있었습니다. 동생이 그러더라고요. 형 없이 자라서 외로웠다고. 그 말에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들도 외로웠던 것입니다. 형제 없이 혼자 자라면서 저도 동생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적 있어요. 현우가 말했습니다. 양부모님 밑에서 혼자 컸거든요. 형제가 있었으면 덜 외로웠을 텐데 하고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두 아이 모두 외로웠던 것입니다. 저 때문에. 그런데 이제 동생이 생겼네요. 현우의 목소리가 밝아졌습니다. 늦었지만 그래도 생겼네요. 저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앞으로 잘 지내라. 겨우 그 말을 했습니다. 네, 그럴게요. 현우가 대답했습니다. 어머니도 건강하세요. 전화를 끊고 나서 생각했습니다. 두 아들이 서로를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형과 동생으로 만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45년 동안 이 두 사람을 갈라놓았습니다. 이제야 겨우 연결된 것입니다. 늦었습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하지만 늦은 것이라도 아예 안 된 것보다는 나았습니다. 그 후로 시간이 흘렀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현우를 자주 만났습니다. 한 달에 두세 번씩 대전에 내려갔습니다. 현우도 가끔 서울에 올라왔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45년의 공백을 어떻게 메워야 할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편해졌습니다. 대화가 늘었습니다. 웃음이 늘었습니다. 현우의 아이들도 저를 받아들였습니다. 처음에는 할머니라고 부르지 못했습니다. 그냥 순자 씨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자 아이들이 먼저 할머니라고 불러주었습니다. 그 소리를 들었을 때 저는 울었습니다. 화장실에 가서 혼자 울었습니다. 아들도 현우와 자주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생각보다 잘 지냈습니다. 형제처럼 지냈습니다. 아들이 말했습니다. 형이랑 있으면 편해요. 말 안 해도 통하는 게 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기뻤습니다. 두 아들이 서로를 형제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순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현우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가끔 아직도 화가 나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용서한다고 했는데 완전히 용서된 건 아닌 것 같아요. 현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밤에 잠이 안 올 때 옛날 생각이 나요. 어릴 때 힘들었던 거, 외로웠던 거. 저는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왜 나를 버렸을까 하는 생각이 다시 들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가끔 힘들어요. 현우가 말했습니다. 이해해 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다. 당연히 그럴 수 있다. 저는 말했습니다. 완전히 풀리지 않아도 괜찮다. 시간이 걸리는 거다. 현우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래 생각했습니다. 현우의 마음이 완전히 풀리지 않은 것. 그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45년의 상처가 몇 달 만에 아물 수는 없었습니다. 어쩌면 평생 아물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것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다리는 것뿐이었습니다. 현우 곁에 있어주는 것뿐이었습니다.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어느 날 정호의 기일이 다가왔습니다. 이은영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기일에 오실 수 있으세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정호의 기일에 가도 되는 것일까요? 저는 정호의 무엇이었을까요? 하지만 가기로 했습니다.
현우가 원한다면 가야 했습니다. 기일 당일 저는 대전으로 내려갔습니다. 납골당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납골당에 도착하니 현우 가족과 이은영이 와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그 옆에 섰습니다. 정호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젊었을 때 사진이 아니라 나이 든 사진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오래 들여다보았습니다. 정호. 45년 만에 다시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눈가에 주름이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이 희끗희끗했습니다. 저처럼 늙었습니다.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우리는 함께 늙지 못했습니다. 각자 따로 늙었습니다. 그리고 정호는 먼저 갔습니다. 현우가 제 옆으로 왔습니다. 아무 말 없이 옆에 섰습니다. 저는 속으로 정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미안해. 당신을 사랑했어. 아이를 지키지 못해서 미안해. 당신도 힘들었지.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정호, 나 이제 현우 곁에 있을게. 당신이 못다한 것 내가 할게. 늦었지만 할게. 저는 그렇게 속으로 말했습니다. 기일을 마치고 현우네 집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이은영도 함께였습니다. 이은영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순자씨, 고마워요. 무엇이 고맙냐고 물었습니다. 현우 씨가 요즘 많이 밝아졌어요. 순자씨 만나고 나서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현우 씨 걱정을 많이 했어요. 어머니를 못 만나면 평생 마음에 응어리가 있을 거라고. 이은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부탁한 거예요. 어머니를 찾아달라고.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호 씨한테 고맙다고 전해주고 싶은데 이제 못 전하겠네요. 이은영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들었을 거예요. 분명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호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기 왔다는 것을, 현우 곁에 있다는 것을 집에 돌아오는 길에 생각했습니다.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45년 동안 숨겨온 것이 드러났습니다. 두 아들이 형제로 만났습니다. 현우의 가족이 저를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남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현우의 마음속 상처, 아들의 복잡한 감정, 저 자신의 죄책감, 그것들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어쩌면 평생 가지고 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이제는 혼자가 아니니까요. 같이 짊어질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저는 68입니다. 남은 시간이 얼마인지 모릅니다. 10년일 수도 있고 5년일 수도 있고 1년일 수도 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저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45년을 메울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남은 시간 동안은 곁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늦었지만 그것이라도 하려고 합니다. 어젯밤 꿈을 꾸었습니다. 이모네 방에서 아이를 안고 있는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아이가 울지 않았습니다. 저도 울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저를 보고 웃었습니다. 작은 손으로 제 얼굴을 만졌습니다. 저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놓지 않았습니다. 꿈에서 깨어났을 때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은 아니었습니다. 45년 전 저는 그 손을 놓았습니다. 이제는 다시 잡았습니다. 놓지 않을 것입니다. 남은 시간이 얼마든 끝까지 잡고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늦은 시작이지만 그래도 시작입니다.